건축법의 이 두 번째 테마에서 건축허가 등 해가지고 추가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 강의에서 이 건축허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죠. 건축허가권자도 배웠고, 건축허가 받으면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고,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신고로 건축하는 건물도 있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일 때는 건축협의를 하고 건축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건축신고, 건축협의, 그 다음에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요 네 가지를 이제 이 파트에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서가 건축신고를 먼저 배우고, 건축협의,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그 밖에 이제 업무 정지하고 허용 오차라는 거를, 이런 부분들은 뭐 최근에 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 지문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조문도 좀 보세요. 자, 우리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은 건축법 11조입니다. 11조. 건축 신고하는 건물은 건축법 14조. 자, 29조는 건축 협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건축할 때. 그 다음에 20조 1항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20조 3항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문을 좀 보시면서 14조, 29조, 20조 1항, 20조 3항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절차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가 이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 정리를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 신고를 먼저 보시면, 자, 우리 건축 신고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아니면 소규모 건축물에서 대선 같은 거 할 때는 신구청장한테 건축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건축물을 건축을 하거나 대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시군구청장한테. 소규모 건축물, 자, 소규모 건축이나 소규모 건축물에 들어가서 대선 같은 거 할 때는,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보다 간단하게 서류 준비해서 건축 신고하고 신고가 수리된 게 통지가 오면 그럼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이 뭐냐, 소규모 건축, 소규모 대선이라는 게 뭔지 이제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신고를 한 사람들은 신고가 수리가 되고 나서 착공 신고하고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건축 신고한 사람은 1년 안에 공사 착수. 자, 만약에 건축 신고하고 나서 1년 안에 공사 착수를 해야 되는데 1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자, 신고 여력이 1년 다음 날에 신고 여력이 상실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 1년에다가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연장해서 착수 기간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건축 허가 나올 때도 이런 게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 승인. 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신고하고, 자, 착공 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이제 건물이 완공된대요, 공사에서.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사용 승인.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즉 소규모 건축이거나 소규모 건축물에 들어가서 소규모로 대선 같은 거 할 때는, 그때는 건축 허가 대신 건축 신고를 해야 되고, 자, 건축 신고를 하고 건축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 건축 허가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서류 준비해서 건축 신고하는 그 소규모가 뭔지를 그거는 확인할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시험 문제에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최근에는 조금 안 나왔지만 나올 타이밍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계 재축, 자,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을 모두 맞춰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1번, 2번, 5번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들이 바로 이게 소규모 건축이란 얘기고, 이 분홍색으로 써 있는 것은 이건 대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소규모 건축이거나 소규모 대선 같은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건축 신고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자, 우리 건축이란 용어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증축, 개축, 재축은 85제곱미터 이내에서만 하면 요거는 소규모로 보기 때문에 건축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증축을 하는데 뭐 기존 면적이 만약에 50이 있었고 추가로 50을 더 증축해서 합쳐가지고 100제곱미터가 되면 85 이내를 벗어납니다. 자, 그런 식의 증축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존 건축 면적이 만약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뭐 50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30만 증축해서 합쳐가지고 80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85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건축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건축 중에서 증축, 개축, 재축은 85제곱미터 이내에서 하면 이거는 소규모 증축, 개축, 재축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으로 처리한다. 자, 문제는 이제 2번하고 5번이 이게 신축입니다. 자, 2번, 5번 신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7번도 신축이고, 자, 8번하고 9번도 신축인데, 잘 보세요. 자, 지금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 같은 용도지역상, 우리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상, 이게 시골 지역에서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을 모두 맞춰서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렇게. 자, 예를 들어 누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자, 관리 지역에서 연면적 180으로 건축하고, 신축하고, 층도 2층으로 짓는 겁니다. 자, 지금 포인트가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을 모두 맞춰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여기 이고기 때문에. 연면적 180, 층을 2층으로 맞추고, 장소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건축하면, 자, 여기서 증축, 개축, 재축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신축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180이고, 층을 2층 정도로 건축물을 신축을 하면, 그때는 신고 대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지구단위계 구역에서는 제외인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 5번하고 2번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 5번은 앞에 아무런 장소가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디냐면, 관리, 농림, 자연에서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인데, 관리, 농림, 자연이 아닌 도시 지역에서는 연면적의 합으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의 건축, 즉 신축만 신고 대상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데로 나오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기 때문에 연면적 180, 층을 2층 정도로 이렇게 신축을 하면, 이게 건축이란 말이 신축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증계 개축은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축을 신축으로 해석해서 뭐 180이고 2층짜리 건축물을 자 건축한다. 관리 지역에서 그러면 이거는 신고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데 자 관리, 농림, 자연이 아닌 나머지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해석해서 도시 지역에서는 자, 여기 200보다 사이즈를 반으로 줄여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의 건축만 신축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이것도 신고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층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2번하고 5번을 잘 짝져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관리, 농림, 자연이 아닌 나머지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는 연면적의 합으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의 건축이 신고 대상이다. 그 밖에 자, 높이 3m 이하의 증축도 있네요. 증축이 아까 85 이내로 면적을 따지는 증축도 있고, 높이로 3m 이하의 증축도 또 신고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설계 도서. 자, 표준 설계 도서라는 걸 시도의사가 만들어주고 요거에 따라서 건축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그 밖에 공업지역에서 또는 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 500제곱미터 이하를 모두 맞춰서 자, 공장을 신축 같은 거 할 때, 자, 이거는 우리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 2호 공장이라고 해석합니다. 2호 공장, 2층 이하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공장은 앞에 있는 이 사이즈를 적용하지 않고 공장은 따로 적용하는 겁니다.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은 2층 이하고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지으면 이거를 건축으로 신축하면 이거는 신고 대상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 밖에 자, 농업수산업용 읍면지역에서 자, 읍면지역에서 농수산업용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나 작물 재배사, 온실 같은 경우를 건축, 신축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여기 뭐 8번이라든가 9번 같은 거 낼 때는 이거를 사이즈를 이거 이제 30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아니면 이거 갖다가 뭐 문제를 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공업지역에서 3층짜리 건물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뭐 500제곱미터로 이렇게 지으면 여기 층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을 할 수 없습니다. 9번도 읍면지역에서 창고가 200 이하, 축사나 작물 재배사, 온실 같은 것들은 400 이하까지. 자, 창고가 좀 더 사이즈가 작네요. 자, 축사나 작물 재배사 이런 것들이 사이즈가 요거 200보다 더 큽니다. 자, 문제는 이제 자, 3번하고 4번입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이 파란색으로 쓴 것들은 다 이거는 건축입니다. 건축. 1번은 증계 재축 85제곱미터 이내고 나머지는 다 신축 개념으로 다 신고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증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앞에 3번하고 4번인데 이 3번, 4번은 대선입니다. 대선. 잘 보세요. 우리 예전에 이 대선이라는 걸 어떻게 배웠습니까? 잠깐 대선 복습해 보면요. 자, 지금 기둥이나 지붕틀 같은 거 볼을 하나를 선택해서 증설 해체하는 대선도 있고 3개 이상 수선하는 대선도 있었죠. 뭐 내력벽이나 건물 외벽 마감 재료도 증설 해체할 때는 면적 같은 거 안 따지고 수선할 때는 30제곱미터 이상, 방화벽이라든가 주계단 이런 피난계단은 증설 해체 수선 같은 거 할 때 면적 없이 무조건 대선이다.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대선이 자, 기둥, 지붕틀, 보, 내력벽, 건물 외벽 마감 재료, 자, 방화벽이나 주계단 같은 부분을 하나를 골라서 증설 해체로 작업하거나 이렇게 수선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수선할 때는 이렇게 3개 이상 3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사이즈 제한이 있고, 요 밑에 이제 3번, 4번은 여기 수선할 때 사이즈 제한이 없으니까 우리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선으로 구분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증설해체라는 파트가 있고 수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대선은. 다시 우리 앞으로 가보시면 어떤 경우가 소규모 대선이기 때문에 신고로 나올 수 있는지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대선이 뭐 증설도 있고 해체도 있고 3개 이상 수선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거 잘 보시면 2번이랑 사이즈가 같네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이면 찾아보실까요? 180으로 짓고 층을 2층으로 지으면 이 사이즈에 맞죠? 이 사이즈에 맞는 건물에 들어가서 하는 대선은 모든 대선이 다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설이든 해체든 뭐 3개 이상 수선이든 모든 대선을 다 해주는 거고, 자, 여기 3번에서 4번 넘어갈 때는 이 3번의 반대가 4번입니다. 연면적 300 미만, 그다음에 3층 미만을 벗어나는 큰 건물일 때, 만약에 연면적이 만약에 300이고 층도 만약에 4층 이런 큰 건물에 들어가서는 여기 보시니까 내력벽 30 이상 수선, 자, 기둥 3개 이상, 지붕틀 같은 거 3개 이상 수선, 방화벽도 수선 쪽만 이 대선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것만 신고 대상으로 처리하고 증설해체는 수선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수험생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많이 혼동하십니다. 자, 우리가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을 찾아볼까요? 연면적 180, 층을 2층짜리 이렇게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모든 대선이 뭡니까? 증설이든 해체든 3개 이상 수선이든 여기 증설이든 해체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이든 모든 대선을 다 신고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여기 180이고 층이 2층짜리 건물이면 건물 자체가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자, 그때는 모든 대선, 여기다 모든 자를 넣어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같은 거 모두 다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증설, 해체는 인정하지 않고 30제곱미터 이상의 수선, 기둥이나 보 같은 것들 3개 이상 수선, 방화벽의 수선같이 이렇게 수선 쪽만 대선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왜? 자, 3번에서 이 사이즈를 벗어나는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3번의 반대 개념으로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층도 3층 이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연면적 300짜리 건물이고 층은 4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그런 큰 건물에 들어가서 대선할 때는 증설, 해체는 빼주지 않고 이렇게 수선 쪽만, 여기 보시면 쭉 하셔가지고 수선 쪽만 이게 신고 대상으로 처리하시고 증설, 해체는 이 대선으로 신고 대상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좀 전에 배운 내용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면적 180이고 층이 2층짜리 건물이면, 아까 우리 앞에서 자, 좀 연면적 180이고 2층짜리 건물이면 3번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대선이 신고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연면적 180이고 층이 2층짜리 건물이면 기둥을 증설이든 뭐 해체든 3개 이상 수선이든 이 대선 개념의 증설 개념, 해체 개념, 3개 이상 수선 모두 다 건축 신고 대상이다. 이거 맞습니다. 자, 문제는 연면적이 240이고 층이 4층이면 아까 우리 좀 전에 봤을 때 3번에 들어갈 수 없고 3번의 반대인 4번으로 가야 됩니다. 자, 연면적 200 이상이고 층이 3층 미만이 아니라 3층 이상에 해당되는 건물이면 대선 중에서 이렇게 수선 쪽으로 끝나는 것들만 이게 건축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문제에서 240제곱미터고 연면적이 층이 4층이면 이게 200 미만, 3층 미만보다 큰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이 기둥을 딱 골라서 3개 이상 수선에 해당되는 경우만 건축 신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번처럼 연면적 240이고 층이 4층짜리 건물에 가서 기둥을 1개를 증설하거나 기둥 1개를 해체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건물 사이즈가 크면 그때는 수선 쪽만 이게 신고 대상이고 이게 증설, 해체는 개수를 1개만 하더라도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선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건축 신고로 가셔서, 자, 일단은 건축을 먼저 봅니다. 파란색 건축을 먼저 봅니다. 자, 건축 중에서 우리가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 있었는데, 자, 증개 개축은 85제곱미터 이내에서만 하면 이건 건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제 2번하고 5번은 신축이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은 신축인데,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연면적 200면이고 3층 미만을 모두 맞춰서, 자, 이런 규모를 모두 맞춰가지고 건축하는 건물이면 이때는 자, 신축을 여기다 건축 신고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자, 관리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닌 나머지 지역 도시지역에서는 연면적이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즉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축할 때만 우리가 신고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3m 이하의 높이 3m 이하의 증축,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물,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 2층 이하 500제곱미터 이하를 모두 맞춘 공장의 건축이니까 이것도 신축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읍면지역에서 농수산업용 창고가 200 이하, 축사나 작물재배사가 400 이하 이렇게 하신 다음에 대선으로 가셔가지고 200 미만, 3층 미만을 모두 맞춰서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그때는 이 건물 자체가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 안에서는 모든 대선이 신고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설이든 해체든 뭐 3개 이상 수선이든. 근데 이제 사이즈가 큰 거, 연면적 200 미만보다 크고 3층 미만보다 크고 둘 중에 하나만 크면 이 3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큰 건물에 가서는 이 3번 건물이 아닌 요거보다 큰 사이즈 건물일 때는 대선 중에서 이렇게 수선 쪽으로 끝나는 것만 이거를 신고 대상으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제가 설명한 부분하고 잘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이제 건축협의입니다. 건축법 29조. 자, 이거는 이제 건축주가, 자,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게 건축허가, 건축신고를 배웠는데, 자, 이번에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민간인들이, 자, 일반인들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으로 가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하고 건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허가 대상 건물을 건축할 때, 아니면 건축신고 대상이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든, 아니면 가설 건축물을 건축을 하든, 공작물에 설치를 하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표적으로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이런 건물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권자랑 관련 서류를 보내가지고 사전에 협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자랑 협의가 다 끝나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병무청, 또 지방자치단체가 또 있는데, 자, 우리 국가기관인 병무청의 해당 기관장이 건축물을 건축허가 받아야 되는 건물 사이즈인데 허가권자랑 사전에 협의하면, 협의를 했을 때 그냥 건축허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병무청에서 건축신고 대상 건물을 짓더라도 신고도 협의로서 이렇게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협의하고 건물을 공사를 착수하는데, 자, 여기 중간에 착공신고라는 개념이 없네요. 착공신고 없이 그냥 공사를 착수합니다. 자, 몇 년 안에 공사 착수하란 말도 없습니다. 그 건물이 완공되면 사용 승인도 배제합니다. 여기 보시면 착공신고 같은 거 배제하고 안 하고도 그냥 공사 착수할 수 있고, 몇 년 안에 공사 착수하란 말도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고 건축하는 건물일 때는 공사 끝난 다음에 사용 승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되는 건데, 일반적인 건축허가라든가 건축신고는 사용 승인을 받고 건물주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 승인 같은 거 배제하고 나중에 이제 통보만 하면 됩니다. 건물이 완공돼서 사용하겠다고 통보만 하면 이 사용 승인 같은 거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승인 같은 거 서류 제출하지 않고도, 우리가 사용 승인 없이도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다음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협의로 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건물 대지에, 지상이나 지하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거기다 구분지상권을 설정해가지고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 30회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대지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1종 근린, 2종 근린생활사 같이 일종의 서비스 업종들, 상가 업종 같은 것들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대지 지상이나 지하에다가, 그래서 지하에다가 뭐 1종 근린이라든가 2종 근린 생활서 같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 시설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 총포 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뭐 제조업소 같은 공장,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노래연습장은 우리 행정청의 이 소유한 건물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3번하고 8번입니다. 자, 3번, 8번 같은 주민 편의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인데, 자, 문화 및 집회는 공연장, 음악 공연장, 자, 미술 전시장 같은 것들로 한정해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예식장은 안 되는 겁니다. 자, 문화 및 집회 중에서 예식장이라든가 동식물원 같은 것들을 문제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는 건물로 봐야 됩니다. 예식장 안 되고 동식물은 안 됩니다. 자, 문화 및 집회 중에서 주민 편의시설 중에서 깨끗한 것들, 음악 공연장 같은 거, 아니면 미술 전시장 이런 것들만 가능하죠. 그 밖에 우리 업무시설도 일반 사무용 어떤 그런 공간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안 됩니다. 오피스텔은 뭐 잠도자고 막 이러기 때문에 행정청하고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 밖에 추가적으로 의료시설 같은 것들, 자, 교육 연구시설 같은 도서관, 자, 노유자시설 같은 것들, 유아가로는 이게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시설도 가능하고. 자, 우리가 좀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고, 우리 앞에서 협의하고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착공 신고와 사용 승인을 배제한다 이렇게.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대지에 지상이나 지하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문화 및 집회 중에서 예식장이라든가 동식물은 안 됩니다. 공연 전시장에 한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료시설 같은 약간의 병원, 교육연구시설 같은 도서관, 노유자시설 같은 어린이집, 운동시설 같은 건 되지만 또 업무시설 같은 경우도 사무용 그런 사무실도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이런 것들을 여기 3번과 8번 같은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이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자, 우리 가설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3년 정도 이내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인데, 가설 건축물이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물이 있고, 축조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우리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축물은 장소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 이외가 다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20조 1항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고, 20조 3항이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재복구용 가설 건축물, 흥행 가설 건축물, 전람, 전시용 가설 건축물,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법정된 가설 건축물은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가설 건축물을 축조합니다. 우리 이제 축조 신고 가설 건축물 보기 전에 우리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축조 신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 20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 우리 국토기획법에서 배웠던 도시계획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구청장 앞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장소가 도시계획시설 같은 거 설치하는 부지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물을 짓는다. 자, 이게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나서 2년 내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가설 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런 거 우리 옛날에 배운 기억이 나시나요?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2년 내 사업이 없으면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가 건축이 가능하다. 그 가설 건축물이 건축법상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가설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배웠던 이게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가설 건축물 정도를 허용할 수 있는데, 그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 때 건축법으로 와서 이 20조 1항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가설 건축물은 처음에 3년 정도 이내로 사용을 하는데, 기간을 연장할 때는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을 하고, 또 허가권자는 30일 전까지 건축주한테 연락해 줍니다. 지금 연장 가능 여부하고 존치기간 만료일이 언제까지인데, 그 해당되는 만료일 30일 전까지 통지하고, 연장 허가 신청을 하고 싶을 때는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설 건축물은, 우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다. 이 가설 건축물을 기본적으로 3년 정도 이내로 사용하는데, 자, 연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연장 기간 만료일 같은 경우를 여기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권자가 건축주한테 알려줍니다. 그럼 그걸 받고 나서 약간 또 여기 14일 전까지만 연장 허가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을 하면 그러면 되고요. 자, 허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설 건축물을 지금 허가를 받으려면 요 1번, 2번, 3번 요건에 모두 맞아야 됩니다. 하나라도 위반 사유가 생기면 불허가라는 겁니다. 1번 불허가 사유, 2번 불허가 사유, 3번 불허가 사유를 모두 통과하셔가지고 다음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허가받고 지을 때 1번 국토계획법 64조에 위반하면 불허가입니다. 국토계획법 64조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2년 내 시설사업이 없을 때 가설 건물 가능하다 그 조건인데, 자, 여기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불허가고, 이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4층 이하로만 져야 됩니다. 4층 이상이면 불허가, 4층 이상이면 불허가기 때문에 3층 이하로 져야 되겠죠? 4층 이상이면 불허가. 이렇게 그러면 3층 밑으로, 3층이든 2층이든 1층으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또 불허가 되는데, 이 가설 건축물을 지금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으면 불허가고, 존치기간은 처음에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해야 되고, 전기나 가스 같은 새로운 간선 설비를 요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같은 분양 목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 가설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준 중에 모두 이게 다 맞아야 되고 하나라도 걸리면 불허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설 건축물을 허가받고 짓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국토계획법 64조에 위반하면 불허가니까 국토계획법 64조에 맞아야 되고 4층 이상이면 불허가니까 3층 이하로 맞아야 되고 철근 콘크리트 아니어야 되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를 맞춰야 되고 새로운 전기나 가스 같은 설비를 요하지 않아야 되고 분양 목적이 아니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 모두 다 이렇게 해당 조건이 아닌 게 모두 맞으면 여긴 이 3번 조건을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위반사항이 걸리면 불허가 되기 때문에 1번 불허가, 2번 불허가, 3번 불허가 요건을 모두 다 허가 요건으로 통과하면 다음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자,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는 아닌데 층은 3층으로 짓는데 존치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면 이건 불허가입니다.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불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조금 더 중요한데, 자, 가설 건물을 지을 때, 아까 우리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에서 요거 좀 절차를 안 봤네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으로 허가 받고 나서 착공 신고하네요. 자, 공사를 착수합니다. 대신 이제 몇 년 안에 착수하라는 바는 없습니다. 가설 건물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포인트는 착공 신고를 하고 건물이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물 도시계획시설 부지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는 시군구에게 허가를 받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받고 20조 1항에 따라서 착공신고하고 공사를 착수하고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자,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 요건이 1번, 2번, 3번 불허가 요건을 모두 다 허가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자, 요거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재해복구 흥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그거 말고 나머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 공사용, 자, 이런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는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축조 신고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기간은 3년 정도 이내네요. 재해복구용 가설건물, 그다음에 지역 축제 같은 거 할 때 흥행을 위한 가설건축물, 전람용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가설건축물,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법정된 가설건축물이 1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봐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구청량한테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하고 가설건물을 짓고, 자, 보시면 여기 착공신고 배제입니다. 배제하고, 자, 그냥 공사를 착수합니다. 자, 몇 년 안에 착수할 말도 없어요. 완공되면 사용 승인도 배제네요. 축조 신고 가설건축물은. 그리고 보시면, 자, 축조 신고 가설건축물도 연장이 가능한데, 잘 보십시오. 자, 연장을 할 때는 3년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처음에 가설건축물을 3년 정도 쓰고, 만약에 서울시 조례가 3년 정도 한 번 연장할 때 3년을 연장하는데, 자, 조례가 예를 들어서 자, 3번까지 연장해라 그러면 처음에 3년 하고 기본 기간, 그 다음에 3번 정도를 요 3년 범위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12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한 번 연장할 때 3년 정도 범위 안에서, 우리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요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3년 정도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가설건축물을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했다. 이렇게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이렇게 흥행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처음에 3년 정도 이내로 쓰고 나서 연장을 할 때는 한 번에 3년 정도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자, 횟수가 조례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횟수가 만약에 3번 연장하면 처음에 3년 하고 다시 한번 3년씩 잡아가지고 이렇게 3번 더 연장하기 때문에 총 12년, 아니 뭐 조례가 2번까지만 연장하라 그러면 처음에 3년 쓰고 2번까지만 3년씩 해가지고 뭐 9년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설건축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공사용 가설건축물 경우는 이 연장이 이렇게 뭐 횟수별로 하지 않고 공사 완료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연장 신고. 아까 우리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을 연장할 때는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신청했고, 자, 축조 신고하고 짓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신고를 합니다. 7일 전까지 연장 신고. 이 경우도 기간 만료일 같은 경우를 30일 전까지 허가권자가 건축주한테 알려줍니다. 가설건축물 건축주한테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이렇게 알려주면, 이제 남은 기간이 30일 정도 남았다 이렇게 알려주고 나면, 그러면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하면 되겠죠. 우리 앞에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자, 연장 허가라는 거 신청할 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고, 지금 배우고 있는 축조신고 가설건축물을 연장할 때는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요건데, 축조신고 가설건축물이 이게 되게 많습니다. 1번부터 쭉 지나가지고선 이게 15번까지 있는데, 자, 시험 문제를 또 이걸 또 집중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한번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 자, 우리 분석할 때 제가 여기 색깔을 좀 넣어드린 게 뭐냐면, 색깔이 들어간 거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은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라는 사이즈 제한이 있는데, 자, 공사용 가설건축물, 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이게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공사용 가설건축물, 전시용 견본주택, 자, 조립식, 임시, 자동차, 차고 같은 거, 이런 것들. 자, 농업용, 어업용, 고정식, 온실 같은 것들. 이거 사이즈가 없네요. 뒤에도 보시면 여기, 뭐 물품 저장용, 간이 포장용, 공장이나 창고에 설치된 천막 같은 거, 자, 유원지에 관광 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만든 천막 같은 것들, 자, 야외 전시시설, 촬영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야외 전시, 촬영설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방송국에서 촬영 나가면 이런 촬영설을 설치하는 그런 이런 것들은 사이즈 없이 그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데, 자, 문제는 사이즈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 3번을 보시면 조립식, 자, 경비용 가설건축물, 자, 우리 경비아씨가 근무하는 경비용 가설건축물을 조립식으로 지을 때는, 자, 10제곱미터 이하까지다. 요게 시험 문제에서 20제곱미터로 문제를 냈습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28회 때 한번 나왔었죠. 답으로 나왔습니다.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까지. 자, 또 하나가 야외흡연실, 야외흡연실은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까지다. 이렇게 요거 먼저 기억하십니다. 야외흡연실은 50 이하,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은 10제곱미터 이하. 자, 문제는 뭐냐면 7번하고 8번은 사이즈가 이상입니다. 이상. 자, 이거는 이하죠, 이하. 아까 야외흡연실하고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은 이하인데, 자, 지금 주거 상업 공업지역처럼 이렇게 도심지 안에서 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농업 이런 것 때문에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 지역에서 도시에서 농업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는 100제곱미터 이상부터가 신고 대상이다. 100제곱미터 이하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 쪽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100제곱미터 이상부터 신고 대상이고, 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 간이 축사용, 가축 분뇨 처리장용, 이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100제곱미터 이상부터가 이게 신고 대상으로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가설건축물, 전시용 견본주택, 외벽이 없는 조립식 임시 자동차 차고 같은 거, 또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컨테이너 사무실 같은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자, 농업용, 어업용, 고정식 온실 같은 것들은 이거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자, 그 밖에 여기 뭐 전시, 야외 전시시설, 촬영설 같은 거, 자, 물품 저장용, 간이 포장용, 공장이나 창고에 있는 천막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사이즈가 없는데, 사이즈가 있는 게 12번. 자, 아까 3번 중요하고 12번도 중요하고 7, 8번도 좀 봐야 됩니다. 이거. 자, 사이즈가 있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이즈가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경비용,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은 10제곱미터 이하, 야외흡연실은 5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우리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는 자, 도시농업을 위해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조그만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사이즈가 큰 거, 100제곱미터 이상 큰 거부터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이다. 그리고 시골에서 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 축사용, 자, 분뇨 처리용, 가축 운동용, 비닐하우스라든가 천막 같은 경우도 100제곱미터 이상부터가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쭉 보시고, 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 같은 것들은 사이즈 없이 신고 대상인데, 다만 옥상에 축조한 것은 제외한다. 옥상에 지은 건 제외인데,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 같은 거 졌을 때는 신고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 09년부터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지은 거,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요때 지은 거는 옥상에 이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을 또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중간에 요 숫자를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31회 때 한번 나왔는데, 잘 보세요. 2015년 요 중간에 빠진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2015년 7월 1일 이런 식으로, 2015년 8월 1일 그러면 요 중간에 빠진 기간일 때는 그때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을 옥상에다가 축조했을 때는 뭐다?
자,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요 기간 내에 있는 경우는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요 기간 바깥에 있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2015년 뭐 7월 1일 날 이런 식으로 2015년 아니면 뭐 8월 1일에 이렇게 옥상에다가 컨테이너 임시 사무실 같은 경우를 축조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빠진 기간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결론적으로 축조 신고용 가설 건축물.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조립식 경비용 가설 건축물을 20제곱미터로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사이즈가 1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야외 흡연실. 자, 야외 흡연실을 만약에 60제곱미터로 만약에 건축할 때는 자,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50 이하까지니까. 자, 여기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주거지역에서 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80제곱미터로 만약에 건축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1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그리고 간이 축사용 이런 것들, 비닐하우스 같은 것들도 80제곱미터로 하시면 안 됩니다. 100제곱미터 이상부터니까. 이 사이즈가 이상인 것도 있고 이하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자, 컨테이너 임시사무실 임시창고가 옥상에다 짓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닌데 이 기간에 해당되는 옥상에 설치한 것은 포함시킨다. 요 기간이 아닌 거 2015년 뭐 7월 1일 2015년 8월 1일 그때 컨테이너 임시사무실 옥상에다 짓는 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찍어가지고. 자, 추가적으로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이렇게 더 있는데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서 우리가 보시면 재해가 발생한 구역에서 뭐 일시 사용을 위해서 건축하는 것,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도시 미관 같은 것들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 흥행장, 가설 전람회장, 자, 농축산물 직거래 가설 점포 같은 것들, 자, 도로변의 미관 정도를 위해서 가설 점포 같은 거 만들어줄 때도 축조 신고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량진에 이제 컵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것도 이제 기존에 리어커로 영업하시던 거를 도시 미관을 위해서 가설 점포를 만들어주는 것도 건축법상의 20조 3항에 따라서 축조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즈가 없네요. 별도로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법에 업무정지하고 허용오차가 있는데, 업무정지에서 사람을 죽게 하면, 그럴 때는 1년 정도 이내에서 업무정지고, 사람들한테 재산상 어떤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6개월 정도 안에서 업무정지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좀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저 파란색 쓴 것만 읽어볼게요. 자, 사망사고에 대한 업무정지는 기본적으로 1년 정도 이내로 기간을 정해서 업무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허가권자가. 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전문기술자가 건축관계자인데 허가권자가 이 건축관계자한테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제 이는 주요 구조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같은 것들을 착공신고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관련 규정 같은 것들을 위반해 가지고선 또는 중대한 과실 같은 게 있어서 자, 사람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건축 관계자 같은 사람들이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든가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축을 하다가 자, 이런 관련 규정 같은 걸 위반해 가지고 사람들을 죽게 하면 그럴 때는 그때는 건축물의 기초라든가 주요 구조부의 중대한 손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게 했을 때는 1년 정도 이내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했을 때는 1년 정도 이내로 업무 정지. 자, 이번에 이제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자, 허가권자가 건축 관계자 등이 이런 관련 법 같은 것들을 쭉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건축 관계자가 자, 이 경우도 이 관련 법에 따라서 어떤 기초고소라든가 주요 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서 자, 재산상 피해가 여기 1억 이상이네요. 1억 이상. 자, 도급받은 금액의 10% 이상으로 1억 정도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이렇게 1억 정도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이 되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데 최초로 업무정지했을 때는 6개월 정도 이렇게 2년 안에 동일한 현장에서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1년 정도 업무정지 기간을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초로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1억 정도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는 6개월 정도 이내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 사망했을 때는 1년 이렇게 그만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1억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6개월 정도로 자, 마지막으로 우리 허용 오차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대지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허용 오차라는 게 대지에서 건축선의 후퇴, 인적 대지와의 경계선까지 거리를 띄어야 되고 인적 건물까지 거리를 띄는 이런 규제가 있는데 자, 우리가 건축선의 후퇴는 자,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건축물을 짓는 대지 앞에는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 그러니까 도로하고 대지하고 경계선이 원래 건축선인데 건축법에 따라서 이 건축선이 이렇게 후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후퇴를 할 때 이렇게 3% 정도 이내까지는 자,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예외를.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오차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퇴를 할 때 뒤에 가서 이제 배울 건데 이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건폐율은 자, 우리 건폐율에 따라서 건축 면적이 계산 나오고 건축 면적이 나오면 거기에 0.5%까지는 약간 크게 짓는 것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건축 면적이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용적률에 따라서 건축 연면적이 계산 나오는데 그 연면적도 1% 이내까지는 약간 크게 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건폐율이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그 건폐율에 따라서 건축 면적이 200제곱미터까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건축조는 좀 넓게 짓고 싶으니까 오차가 0.5%가 있으니까 200제곱미터에 0.5%를 계산하니까 1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10제곱미터니까 이 사람이 건축 면적을 210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오차가 있으니까 우리 행정청의 이제 건축과 공무원들이 안 된답니다. 왜냐 물어봤더니 오차가 0.5% 크게 짓는 걸 인정하더라도 이 넓어지는 초과되는 부분이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10제곱미터까지는 안 되고 이제 이거를 200에다가 5제곱미터까지만 추가해주고 205 정도까지만 오차를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자, 용적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용적률도 용적률에 따라서 연면적이 만약에 40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연면적이니까. 연면적 4000제곱미터는 1%까지 오차를 인정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40을 더 지을 수 있으니까 4040으로 제곱미터로 지르다가 이것도 30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40이 아니라 여기서 10을 깎고 4030까지만 오차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까 건축선까지의 후퇴하는 거리가 2m 후퇴해야 되는데, 자, 2m를 계산해보니까 2m에서 오차가 3%까지이기 때문에 6cm, 2m면 이게 200cm니까 200cm에서 우리가 3% 오차 인정하면 6cm까지는 인정해주기 때문에 아까 이제 2m까지는 후퇴하지 않고 6cm까지니까 뭐 194 이런 식 cm까지 오차를 인정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서 자, 시험 문제는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오차를 주고 몇 %까지 이렇게 오차를 주고 나서 어느 정도 면적까지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오차를 반영해가지고 그런 걸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5개의 지문들을 쭉 주면서 자, 건축법에서 대지 관련 허용 오차 중 그 비율이 가장 작게 인정하는 것은 그러면 건폐율을 사셔야 됩니다. 3%, 3%, 3% 내가 0.5%고 용적률은 1%까지 오차 인정하기 때문에 오차를 인정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게 뭐냐 그러면 이 건폐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쭉 건축 신고부터 건축 협의, 허가 대상 가성 건축물, 신고 대상 가성 건축물, 허용 오차까지 쭉 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만만치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고 기출문제로 풀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좀 간단한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